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컨 플로어. 오늘은 2021년 잠시만 오늘 며칠이냐? 11월 11월 5일. 와, 시간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네. 2021년 11월 5일 저희 세컨 플로어 오늘 새로운 주제. 하지만 짧게 1시간만 하고 끝낼 주제로 될까요? 오늘 제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 이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 보면 시간이 가고 있어요. 어느새 벌써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책은 한병철 씨의 교수님이죠.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 다루려고 가져왔고, 뭐 제가 한병철님을 얼마나 제 악망하는지는 뭐 저희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실, 거의 뭐 모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평균 한 0.5회 정도의 타율로 계속해서 등장을 시키고 있는 분이시죠. 네. 제 인생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하면 한병철 그 사람이 이제 여럿 있겠죠. 근데 분명히 들어가고 정말 책은 그러니까 몇 개의 단어만으로 사람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분입니다. 2017년 작입니다. 비교적 굉장히 최신작이고 최신작? 그쵸. 이후에 제가 그 뒤에 이제 나온 쭉 저서들 좀 정리를 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한병철이 내는 책들은 읽으면 처음부터 바로 그냥 그러니까 주변 머리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책들이 다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냥 하나의 책을 그냥 이렇게 쪼개서 계속해서 이제 출판하고 있는 느낌이다. 나중에 가서 이걸 한 번 만들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타자의 추방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피로사회, 투명사회, 에로스의 종말 다 나옵니다. 그냥 거기 있는 내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이질감 없고 우리가 이제 일맥상통하게 얘기 나눌 수 있고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이제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얘기 나눠보자는 측면에서 좀 최대한 좀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의 책은 많지만 다 되게 얇아요. 다 요만합니다. 요만합니다. 그래서 이 또 한병철님의 책이 나온 것이 2012년 피로사회부터죠. 이분이 뭐 너무나 많이 이제 유명한 얘기가 됐죠. 원래 고려대의 화공과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떤 계기로 독일 가서 그러니까 이미 20대 성인이 된 상태에서 독일에 갔어요. 근데 독일어로 그 실제 책을 보면 언어에 대한 깊이가 굉장하십니다. 실제 지금 뭐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좀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시간대를 살고 계신 분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방향의 전환을 만들어낸 책 2012년작 피로사회가 있네요. 13년의 이제 시간의 향기, 14년의 투명사회.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매 년마다 이제 계속 책을 내는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분 계속 강연을 하시고 이제 진행하시고 이분이 피로사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인기를 이제 갖게 되니까 이제 국내 출판사에서 적절한 어떤 주제로 소주제를 이렇게 묶어서 책을 내는 느낌입니다. 물론 한별철 씨도 같이 검사하시겠지만요. 그래서 피로사회, 시간의 향기, 그리고 2014년에 투명사회, 그리고 2015년에 심리정치 좀 어둡게 나왔네요. 심리정치가 있고 15년에 에로스의 종말, 16년에 아름다움의 구원, 16년에 권력이란 무엇인가, 17년작으로 오늘 다룰 타자의 추방이 있고요. 또 같은 해 17년에 선불교의 철학이라는 좀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작은 땅의 예찬이라고 하는 18년작이 있습니다. 12년부터 18년까지 정말 숨막히게 책을 지금 내고 계시고 그래서 도서관 갈 때마다 한병철의 신작이 나왔나 보러 가면 항상 발견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좀 크게 이렇게 배치한 게 있고 작게 배치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제가 읽은 책과 읽지 않은 책. 그래서 심리 정치는 아직 못 읽었고요. 네. 아름다움의 구원도 못 읽었고 권력이란 무엇인가도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네. 선물교의 철학과 땅의 예찬도 아직 읽지 못했고
땅의 예찬과 선불교의 철학 요 두 개 빼고는 다 저희 집에 지금 서가에 이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자의 주방도 한 반년 묵힌 것 같아요. 반년 정도 묵힌 다음에 이제 정말 빈티지 와인을 꺼내서 마시듯이 이번에 한번 꺼내서 이제 맛보았는데 역시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곽희님 혹시 읽으신 책 있으세요? 저 투명사회요. 근데 네. 너무 옛날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하죠. 네네네. 투명사회는 이 한병철 저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그러니까 기억에 영원히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 책 세 권이 있다면 피로사회, 투명사회, 에로스의 종말일 때 현재까지는 타자의 추방은 사실 그 맥락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좀 합류할 것. 투명사회 대단하죠. 전 잘 몰랐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다른 사서분께서 네네.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아, 피로사회, 투명사회 이 두 책이 되게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인 것 같다. 그렇죠. 예. 라고 해서 저한테 한번 읽어봐. 두 개 중에 하나를 읽어봐라. 너도 분명 좋아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열변을 토하면서 저한테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때 그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 읽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언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라고 했어요. 읽고 나서. 저랑 같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근데 이 두 권을 읽으면 좀 약간 큰일 나는 게 있어요. 아니 사실 이 세 권을 읽으면 큰일 납니다. 피로, 투명, 에로스 이 세 개 읽으면 왜 큰일 나냐면 인생에 나의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로 사이를 읽으면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제 밥벌이하고 돈벌이 하는 내가 굉장히 이제 무너진 경험을 하고 투명 사회를 읽으면 휴대폰 가지고 그 잠깐 SNS 하거나 이렇게 웹서핑하는 그 잠깐의 즐거움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종말을 읽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연애의 감정 아니면 인간에 대한 감정이 또 무너집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타자의 주말까지 읽고 나면은 그냥 내 자신의 내면도 못 믿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명 깊게 읽고 나면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정말 존경 같네요. 그런 의미. 굉장히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불교 철학이 있고 또 한병철의 이력을 보면 그 천주교를 아예 그렇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셨어요. 네, 신학 공부.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책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읽지 않은 아름다움의 구원이나 아니면 땅의 예찬, 사실 시간의 향기도 되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라고 했을 때 한병철이 생각하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병철의 저서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쪽 가지 마. 이거 이렇진 않아요. 사실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맹목적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게 무조건 옳다. 그게 무조건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전 인류가 달려가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게 시간이 흐른 뒤에 그렇다고 생각할까?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우리가 신을 찬양하는 게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온 뒤에 돌아보면 왜 꼭 그랬어 했을까? 안타깝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한병철은 몇 세기 후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이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다 생각하고 그걸 저희도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것의 테러, 그러니까 한병철의 책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쉽습니다. 왜 쉽냐면 이 여러 섹션 중에 이 얇은 책 안에 여러 섹션이 있는데 맨 첫 번째 섹션만 보면 거의 나머지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니까 철학서적인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함축되어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은 그 함축된 내용을 여러 사례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주석 같은 걸로 풀어내는 것이죠. 또 심지어 정말 잘 쓰여진 책은 그 첫 번째 챕터의 가장 첫 문장만 읽으면 사실 다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발췌는 이 책의 가장 첫 페이지만 발췌해 왔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몇 개 키워드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병철의 타자의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것의 테러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용을 보면요. 이 안에 첫 문단만 저희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타자가 존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비밀로서의 타자, 유혹으로서의 타자, 에로스로서의 타자, 욕망으로서의 타자, 지옥으로서의 타자, 고통으로서의 타자가 사라진다. 오늘날 타자의 부정성은 같은 것의 긍정성에 밀려나고 있다. 같은 것의 창궐이 사회체를 덮치는 병리학적 변화들을 낳는다. 박탈이나 금지가 아니라 과잉 소통과 과잉 소비가, 배제와 부정이 아니라 허용과 긍정이 사회체를 병들게 한다. 억압이 아니라 우울이 오늘날의 병적인 시대의 기호다. 파괴적인 압박은 타자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 네, 이 정도만 읽으면 사실은 오늘 세션을 끝내는 세션을 싶을 정도로 책 다 읽었는데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것의 테러 다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타자의 추방이라는 제목은 역시 굉장한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반대체에 내 자신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고 주체로서 내가 있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 내가 아닌 다른 것은 타자입니다. 근데 시대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만 내 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고 나와 다른 타자가 있고, 하지만 나는 타자와 관계를 맺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타자와 관계 맺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 모두 다르니까. 나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선호와 상대의 선호가 다르죠. 심지어 내가 표현하는 것이 또 상대가 이해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류는 나라는 존재와 내가 아닌 존재들의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갈등, 그 안에서 계속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사회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인류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사회체로 말을 한 것이겠죠. 여기서 무엇이 아닌 무엇 있다라는 문장으로 다 직조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사실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타자의 부정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타자의 부정성 속에서, 그러니까 타자의 존재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로서 어, 하나의 정의가 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패러다임이고 사실 저에게 익숙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긍정성에 밀려나고 있다고 표현했죠. 이 긍정성에 밀려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아니 부정성을 긍정으로 밀어내면 좋은 거 아니야? 드디어 이제 완전히 천국이 도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뒤에서 한 명처럼 고찰하고 있죠. 박탈이나 금지. 그러니까 박탈되고 금지되는 것. 이게 사실은 과거의 패러다임이고 저한테 익숙한 패러다임이에요. 할 수 없는 것. 나는 뭔가를 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혹은 어떤 걸 하기 싫지만 그게 계속 박탈되고 금지당하죠. 그런 게 되게 익숙한 우리 인류는 살아왔는데 이제는 박탈이나 금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렇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인류를 통제하고 또 인류를 끌고 가는 방향은 과잉 소통과 과잉 소비,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저작들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소진.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만큼 또 노력하는 만큼 너는 가질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더 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론가 속박시키는 거죠. 그것의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받쳐지게끔 하는 거죠. 과거에는 가두고 때리고 신문제로 묶고 하면서 얻어냈죠. 어떤 원하는 것을, 노동력을 얻어냈건 아니면 이 사람의 시간을 얻어냈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열려 있어요. 자유로워요. 하지만 진정 자유로운가? 지금의 시대에 살면서 내가 정말로 지금 자유롭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억압이라는 것이 어떤 그 병적인 어떤 병리적 증세였어요. 뭔가 내가 억압받고 있다. 그 민성님이 그때 소개해 주셨던 이제 운동권 시대의 시들 보면은
그 억압의 기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기운들. 날려버리고 싶지만 사실 날려서 대안이 없고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의 머리 숙이고 들어가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고뇌들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억압은 구시대적인 거예요. 누구도 억압받지 않아요. 억압의 패러다임은 없습니다. 뭐 대통령 욕하고 싶으면 욕할 수 있고 이민 가고 싶으면 이민 갈 수 있어요. 그럼 너 뭐가 불만이야? 라고 사실은 억압의 시대에 익숙한 패러다임은 묻죠. 너는 불만 있게 뭐가 있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 억압이라는 거에 눌려 살았던 그 무게감, 그 짐 대신에 우리 무엇을 얹고 사는가? 뭔가 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우울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우울이 왜 발생하느냐, 왜 생겨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아니라 무엇 무엇이다라는 그 문장의 구조에서 앞의 것이 이제 과거 시대라 그러면 그 뒤의 것이 지금의 시대겠죠. 그래서 한명철이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가 각각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길래 우리를 과잉 소비와 과잉 소통으로 이끄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우울하게 만드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왜 긍정적으로 뭐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긍정성으로 받아들이냐. 그게 부정적이면 저희가 맞설 수가 있는데 그게 긍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다 빨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산화돼 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하네요. 그렇죠. 지금 내가 굉장히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에 처한 것들은 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왜 피로사회에도 나왔던 얘기고 투명사회에도 나왔던 얘기고 에러스에 정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사회 곽희님 읽으셨던 내용도 그거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키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적인 부분을 엿보려고 하잖아요. 그걸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행복하니?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안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그냥 외설적이기만 한 어떤 합리만 있을 뿐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그 내면에 쌓이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자기 노출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뭐야?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호감이죠. 페이스북에는 싫어요가 없죠. 좋아요만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좋기만 한가? 긍정적인 반응만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반응이 무제한 허용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개인을 넣어 놨더니 그 개인이 이제 히스테리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과도하게 노출을 하고 정말 어디까지면 충분한지도 본인도 모르고 어디도 정의가 없는 그 긍정적인 반응만 목매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10대들이 그 SNS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그냥 너무 SNS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고찰을 하는 한명철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로사에서 나온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야기들이고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그 차, 내가 원해서 그 집, 내가 원해서 그 직업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래서 뭔가 된 것 같고 정말 눈만 감으면 정말 머리만 대면 잠들 수밖에 없는 정도의 피로한 상태일 때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거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네가 만들어낸 백 중에 네가 가져가는 게 뭐니?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니? 그리고 네가 가졌다고 하는 것들 그마저도 사실 온전히 너의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올라갔던 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집값에 눌려있잖아. 또.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현상들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부분들이 있죠. 뒤에 가서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네. 키워드들 이제는 그냥 나열하면서 저희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한명철의 책을 보면 자기 파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추방하고 났더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타자의 존재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추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되게 쉬운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살려면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나랑 부딪히는 면이 있고 맞지 않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꾸역꾸역 살아내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로만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면만 나한테 주입되도록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굉장히 솔깃해하는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으면 그것만 내가 팔로잉을 해서 이 사람의 그런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내용만 취하면 돼요. 그리고 난 이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거 안다고 믿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실제 오프라인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을 때 첫 마디가 나왔을 때 깜짝 놀라죠.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죠. 그렇게 온라인으로 점철된 세상도 그렇고, 그리고 한병철의 이번 저서부터는 그 전에 저서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갖고 얘기를 하는구나 느낌이 있었죠. 이번 책부터는 이제 넷플릭스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내용들 더미 안에서 좋아하는 게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세상이 되었고 그걸 표현하는 하나의 병리적 현상을 빈지 워칭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독일어 같은데 혼수 상태에 이르도록 떨어지게 보기, 빈지 워칭. 빈지 이팅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정말 토할 때까지 먹는 거. 근데 이게 지금의 이제 세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병식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이걸 딱 단어를 보면서 무섭지 않나요? 왜냐면 저는 아내랑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저희 아내는 약간 빈지 워칭을 하는 타입이에요. 드라마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면 정주행으로 끝까지 관통하는 타입이고, 저는 못 그래요. 그냥 약간 조금씩 꺼내 먹듯이 이거 좀 보다가 딴 것도 좀 보고 아니면 묵혔다 보고 같이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빈지 워칭이 되는 거죠. 순간부터 내용 몰라. 이게 쓰러져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 막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게. 근데 지금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넷플릭스 이제 볼 게 없어라고 말하는 거는 두 가지의 면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다른 장르나 다른 내용들 조금만 이상하면 난 그냥 내가 쳐낼 수 있는, 왜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컨텐츠들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서 보니까 이제 볼 게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빈지 워칭은 사실 너무나 많은 자명한 하나의 현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쉬고 싶어. 진짜 한 며칠, 한 2박 3일 쉬고 싶어. 2박 3일 내내 그냥 뭐 넷플릭스만 보고 싶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심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 시간만큼 사실 나한테 안전한 그 만족감, 행복감을 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떨어져서 보면 이것이 사실은 내면에서 타자로 완전히 주관, 그러니까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혹은 내가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는 뒤에 거는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배제된 것이죠. 넷플릭스에 내 아이들 로그인하면은 알아서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로 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계속 그래서 자기 파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 자신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두 가지 이 현상이 굉장히 이 책 읽다 보면 머릿속에 약간 그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뭐냐면 그렇게 부딪힘이 있고 차이가 있는 대상이 주변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수 있는 경계선, 경계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려졌어요. 뭐냐면 나랑 안 맞는 누군가가 있다.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 라고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 싫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먼저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말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나도 그렇게 좀 말이 없는 사람이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나랑 다른 존재들이 계속해서 부딪힐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데피니션,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나랑 다른 사람, 힘든 어떤 그 차이가 있는 사람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충돌로 인해서 나의 그 경계도 조금씩 변합니다. 내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과 어떤 상사 밑에 일을 하고 나서 지나왔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경계를 알게 해주고 그 경계를 바뀔 수 있게 해주는 그 충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자가 추방된 이 상태, 빈지 워칭, 빈지 이팅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SNS를 통해서 나의 24시간을 다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는 존재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나는 몰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몰라. 그냥 내가 했던 행동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자기 편향으로 부어준 것만 있을 뿐이에요. 뭔가 TV를 어느 날 내가 케이블 TV를 틀면은 5분도 못 보고 있겠는데 유튜브는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그냥 괜찮아. 라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너는 누구야? 너는 뭐야? 너는 뭘 좋아해? 어떤 걸 하고 싶어라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을 오히려 못하는. 그러니까 경계가 오히려 점점 사라지고 흐려지다 보니까 그게 마치 다 누수되고 희석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파괴가 이루어졌다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타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나랑 가까우냐 뭐냐의 어떤 개념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먼 걸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거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 거리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거리가 없는 그냥 다 같은 그래서 같은 것의 창궐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창궐하고 그 같은 것들이 이제는 굉장한 덩어리가 돼서 한 모든 개개인을 공격하는 같은 것의 테러가 되는데 문제는 맞설 수가 없어요. 맞설 수가. 왜? 나랑 다르면 맞서는데 나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게 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사실 실제 좋아하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필요 사회랑 똑같은 사회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고 막 몸에 암이 생기고 병이 나고 막 수명이 단축되는데도 이건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달리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버리니 그것에 저항할 저항체가 없어요. 그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넷플릭스를 봐도 내가 뭘 말인지 이제는 기억이 안 나. 다 비슷한 내용으로만 다 덩어리 지어진 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식도 없습니다. 내가 뭘 받은 인식도 없고 마지막 결국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명철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세계화 우리가 넷플릭스 나와서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전 세계인이 이렇게 많이 열광했다고 막 대단하게 추앙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명철은 약간 다르게 볼걸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지나치게 동질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공통 분모를 사실은 타겟했다는 것인데 원래 이렇게 공통 분모가 많은 세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닌 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아랍의 막 그 나라에는 콜라조차 신성하지 않다고 보는 뭐 그런 데서 만약 오징어 게임 보시도 열광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글로벌 컨텐츠들이 굉장히 어떤 동질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마블 코믹스가 전 세계를 타겟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하나의 세포가 다양성 없이 강할 때는 그때 잠시는 힘이 센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문화도 인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새로움이라는 게 없는 거야. 없을 수 있다. 새로움이 없을 수 있다. 그냥 계속 있는 게 반복이고 그걸 시간을 채워 나갈 뿐이고 그래서 개인은 매 순간순간이 나쁘지 않았는데 항상 마지막 결론은 약간 허무함과 우울이 남지 않나. 음. 또 다른 키워드로 나오는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이제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험이 없다. 정말 혼수 상태가 될 때까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지만 사실 경험이 없다. 계속해서 반복뿐이다. 그래서 낯선 것으로부터 타자로부터 기습당하고 거기에 이제 맞침 당하고 덮쳐지고 넘어지고 그래야 사실 변모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고통으로 수반으로 다가오는데 지금은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까 사실 우리는 계속 인류는 그걸 겪어왔는데 이제는 피할 수가 있다 보니까 누구도 그 고통을 선뜻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입하는 일은 뭐 특수한 몇 명은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안 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해? 가 되어버리는 거죠. 음. 그리고 상관성, 빅데이터 계산 이것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알고리즘들을 보면 결국 한명철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걔네들은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수많은 사례들을 놓고 A가 있을 때 B로 될 가능성이 높다. A, C가 되면 D로 가는 개연성이 있다 정도를 확률로 분석해서 그냥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너는 F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H를 제공했을 때 만족할 확률이 92%야. 그럼 H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계산은 있는데 사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소셜 딜레마였나요? 그 내용에서 나오죠. 뭐냐면 알고리즘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많은 그 10대 청소년들에게 뭐 자살 테러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계속 유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알고리즘 돌렸더니 이런 성향이 있는 애들은 이쪽의 컨텐츠를 보여주면은 더 오랜 시간 왓칭을 하더라. 이것만 놓고 알고리즘 돌리니까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편향된 페이크 뉴스가 창궐하게 되는 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런 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과거가 옳았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인식이 돼서 결국 어느 차원의 구원이 있어야 한다. 에러스의 종말에서도 결국 한병철은 얘기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 지금의 나를 죽게 만들고 전혀 새로운 나로 탄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희구하기 때문에 결국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중요할 텐데 나와 다른 존재를 꿈꾼다는 거죠. 그런 존재를 만나서 내가 완전히 다시 깨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나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 대상은 처음부터 제거를 하고 그냥 나랑 유사하고 내가 편할 수 있는 대상을 자꾸 주입을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의 어떤 관계를 겪어놨는데 그냥 모든 게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 책에도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어느 작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되게 똑같이 보이고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얼굴로 보여요. 근데 딱 한 명 되게 못생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다르니까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고 다음날 봤더니 이 여자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인데 그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은 사실 그 다른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를 원한다. 다른 존재를 만나야 다른 내가 되니까.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기를. 끊임없이 달라지는 나를 인간은 원하고 인간의 마음은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나를 원하고 그 다른 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와 다른 타자 그리고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과의 충돌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가는 것인데 지금의 세상은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현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나로 나아갈 수 없는 즉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타자를 인류는 계속 갈등 겪고 밀어내고 이겨내고 추방하고 싶어 했지만 진짜 추방하고 났더니 약간 좀 전혀 다른 문제가 벌어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부정성이 있는데 가까운 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타자의 영역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고 났더니 타자의 추방을 하고 났더니 이제 같은 것들이 막 창궐을 하고 그리고 충만함.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비만해졌어요. 그다음부터 되게 공허하고 허약합니다. 무감격. 이 무감격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좋던데 끊임없이 나와 거리가 있는 것들은 불편하니까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나와 다 무간격입니다. 간격이 없어요.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이동하지 않아요. 그 상태로 계속 오래 있게 되면 결국 부패하고 결국 우울해집니다. 우울이란 감정은 결국 변화 없음, 미래 없음에서 오는 거니까요. 타자에 대한 갈망이 이 갈망은 결국 에로스로서의 타자. 내 감정을 송두리째 가져가서 나를 완전히 달라지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대상. 그 대상을 꿈꾸는 에로스의 마음. 근데 타자를 배제했으니 에로스도 없는 거죠. 마지막에 이 책에서 이
함축적인 책에서도 한 2번, 3번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쿼트인데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 그러니까 제니 홀저라는 현재도 생존해 계시는 미국 이제 예술가께서 하신 말인데 이 말처럼 사실은 한병철의 철학과 잘 맞닿아 있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소비 사회, 과잉 소비의 사회를 이제 경계하는 말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고 이걸 보면은 단순히 이제 소비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게끔 보입니다. 소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리모컨이 있고 그리고 어디를 구독할지 정할 수 있고 전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곧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니까 시간제 구독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거 넷플릭스를 구독할 거니 말 거니를 갖고 게임을 하죠. 근데 이후에는 지금 이 구독을 가족 공유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이제 검증 나가면서 여러 사람이 쉐어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제 넓히는 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가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최근에 그걸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의 컨텐츠가 아니라 카테고리,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나는 어차피 넷플릭스에 있는 10,000개의 컨텐츠 중에 난 1,000개밖에 안 봐. 나머지는 나는 안 볼 내용이야. 근데 왜 내가 10,000개의 가능성에 돈을 내니?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무서운 거예요. 점점점 자기 편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도 더 세이브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넷플릭스의 로맨스, 웨이브의 로맨스, 티빙의 로맨스. 그 로맨스 안에서도 이제 감독과 인물로 잘라서 또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가는 걸로 그걸 요금제, 가격과 맞물리게 되는데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개인이 살아가는 인생에 유한한 그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타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어떻게 단 한 번도 타자였던 적은 없어요. 타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가 그걸 갖고 싶으니까.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거기서 내면에 어떤 고통의 열기가 올라오고 그냥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럼 만족의 순간이 있는가? 그러면 그걸 요즘 솔직히 제가 이건 저희 아내한테 말은 알면 안 되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내가 원하는 게 배송이 오고 있을 때 다른 걸 검색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구입을 했어? 끝. 사실 끝입니다. 택배를 열어봤을 때 딱 그 순간뿐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거부했어요. 구입을 한 순간, 구매 완료가 됐습니다 하는 순간 다른 걸 검색하고 있어요. 택배가 왔는데 한 며칠째 그냥 열어보 놓지 않고 물론 정신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뭐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 감정을 쓰고 있고 내 시간을 쓰고 있고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습니다. What I want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한명철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 사회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산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큰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한다고 해. 왜? 그걸 원할 때 너는 가장 나에게 생산적이니까.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긴 담지 않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은 인류를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정치적 파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메커니즘은 자유를 억압했을 때의 생산성보다 자유를 착취했을 때 생산성이 훨씬 크다는 걸 어느 순간 알아버린 거예요. 얘를 가둬놓고 때리면서 물건 만들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노력하면은 뭔가 얻을 수 있을 만한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너희들 중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걸 가질 수 있어. 여기 그렇게 성공한 여기 선배 봐. 열심히 한번 일해 봅시다. 그러면 미친 듯이 일을. 이게 자유 착취거든요. 그게 훨씬 더 생산성이 크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자유를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유의 착취의 방식이 자유의 착취니까 네가 원하는 거야. 그걸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 난 저걸 원해. 난 저걸 갖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그래서 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바스러질 때까지 자기를 스스로가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가속화돼서 그걸 실제 얻는 순간에도 그 다음 거, 더 큰 거, 영원히 닿지 않은 무한대로 계속 나아가게끔 그렇게 어, 우리의 사고와 모든 이제 가치관들이 사실 그렇게 재편되고 있고 거기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패배자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루저라고 하면서 떼어내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모든 인류가 하나의 그 동질화, 무간격인 상태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뭐 저희가 인류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한명철 책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계속 맹목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고 우리 그나마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이나 이런 할 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시간들. 그 시간에 내가 뭐 완전히 그 몸을 담궜다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막연하게 내 그 머릿속에서 아니면 내 내면에서 어떤 충돌이 있고 그 잠깐의 그 반짝이는 빛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다. 왜냐면 내가 잘하는 것들 계속 반복하는 것들은 그냥 너무나 매끈하게 빠져나가니까 사실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모만 되는 거예요. 그냥 마모될 뿐이다. 근데 마모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걸로 가려고 하는 것들, 달라지는 것들, 사실은 한명철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구원을 저는 독서 모임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중에서 독서 모임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시간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민석님은 어떠세요? 민석님도 사실 한명철 이제 너무 익숙하고 사실 내용은 다 새로운 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잠깐 밀어놨던 게 다시 내가 잠시 밀어놨던 숙제를 다시 앞으로 끌고 온 느낌인데 어떠셨습니까? 참 되게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사실 저한테 제일 익숙한 텍스트는 20세기 프랑스 철학인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뭐 구조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타인의 폭력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낼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이 반대면 뭐 근데 반대인데 오히려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부각해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근데 진짜 저도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타인한테 맞춰지기 위해서 이게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대가 변하는 건지 그 둘 다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더 불편한 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타인에 맞추기 위해서 뭐 노래를 들어야 된다. 뭐 요새 이제 유행이니까 이걸 들어야 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는데 이건 마치 이제 넷플릭스와 그 유튜브로 그 대표되는 나한테 맞추는 텍스트를 내가 향유하고 있고 남들과 시간 보내는 걸 옛날보다 훨씬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런 제 나이대의 남자들이 이렇게 그 자기 와이프나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인스타 보면은 추천 영상 같은 거 뜨잖아요. 근데 제 나이대 남자들한테는 살색이 많은 영상이 많이 뜨거든요. 살색이 많은 영상. 네, 사실 좀 그거- 풀버튼 영상들. 네. 네, 그걸 다 추천하지 않은 이거를 계속 누르고 그리고 뭔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양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예술이라든가 네, 그걸 막 검색을 해요. 그렇게 해갖고 자를 편집을 해놔요. 네. 편집된 자. 멋진 표현입니다. 편집된 자. 네. 네. 그 유튜브에서도 뭔가 이런 게 많이 뜬다 그러면은 다 지우고 다 새로운 검사 기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이제 편집을 해내요. 네네. 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웃기다. 이게 그 뭔가 약간 자의식의 과잉이라고 보시는 면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뭔가 자아의 편집이라는 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행위들도 네.
점점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본래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남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나의 모습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네. 저는 이제 정말 젊은 세대들, 네, 저희 지금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은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의 발달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유튜브도 한 계정에 무한히 많은 프로필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더니 위치를 인식을 해서 바로 워크 모드 아니면 홈 모드, 집중 모드. 그죠? 저는 그게 당신이 뭔가 집중할 수 있게 방해받지 않게 해드릴게요 정도의 어떤 아주 정말 배려 있는 센스 정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섭게 느낀 게 뭐냐면 회사에 딱 가면은 회사의 나의 가면 나의 캐릭터에 맞는 이 안에 있는 화면 컨텐츠를 다 완전히 재편할 수 있어요. 프로필을 바꾸듯이. 그러면 유튜브를 열었을 때는 뭔가 업무 잘하는 방식에 대한 영상 같은 게 알고리즘이 나오고 얼마든지 편집된 나를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건 편집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보호복을 입는 거고 오히려 그 보호복이 잘 작동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훨씬 더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네. 혼자 그래서 있으니까. 네. 제 주변 친구들은 연애를 하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점점 연애를 안 하겠죠. 그쵸. 우리 연애를 안 해. 나중에 이 편집하는 것도 피로하고 귀찮아서 그냥 그쵸. 안 만나고 말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된 나를 가지고 만난 사람은 영원히 거리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모두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내가 빠져들고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까지 가는 걸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 얼마든지 이 사람을 거부해도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 널려 있고 또 그렇게 만난 사람도 편집된 그 사람도 편집된 자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 중간에 또 에이전시를 껴가지고 또 한번 필터링 해주고 사실은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까지 못 가기 쉽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요. 친구들은 제 주변의 사람들 만나서 휴대폰 슬쩍슬쩍 보면 다 주식 아닌 부동산이고 막 더 이상 살색은 없고 빨강과 파랑만 있는 빨강 파랑의 세계로 다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주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쪽에서 좀 잘 못 끼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아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스탕들의 적과흑이 진짜 재밌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느낌이 오죠. 그 말 하는 순간 가쁜 싸가 되는. 넌 뭐야 약간 이런 아직도 학생이야라는 식의 학생이고 싶은데 그게 어른의 빨간색과 파란색의 세상이 어른의 세상이라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곽희님은 어떠세요? 되게 많이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그 키워드는 외로움인 것 같거든요. 다들 크고 작은 외로움들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외로움이 예전에는 뭔가 그런 치열함, 경쟁, 막 그런 뭐 그러니까 결핍 이런 것 때문에 외로웠다면, 그러니까 사실 20대가 외로워 이러면 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너무 뭐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이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약간 그런 결핍 때문에 아니면 뭐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나 더 나아가고 이런 그냥 외로움에 나를 가둬놓고 더 정진하고 싶어서 외로움을 선택했나?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의 외로움은 그런 잘 재단되고 매끄러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 나는 로맨스를 좋아하니까 나는 로맨스, 넷플릭스 로맨스, 왓챠의 로맨스, 웨이브의 로맨스만 나는 구독을 해서 볼 거다라고 한다면 왜 누가 이렇게 만나서 뭐 요즘에 뭘 좋아하세요? 저는 로맨스를 좋아해요. 저는 수사물을 좋아해요. 네 하고 끝날 것 같은 거죠. 그건 뭐예요? 저도 봐야겠어요. 오늘 넷플릭스에서 그거를. 이게 아니라 저는 수사물은 안 봐서요. 이러고 끝날 것 같단 말이죠. 수산물에 넷플릭스에 그런 게 있어요? 서로가 딴 얘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수사물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면은 정말 더 이상 타인과 대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정말 나랑 똑같은 사람과만 대화를 하거나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더 이상하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외계인처럼 수사물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이러고 로맨스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가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점점 세상이 이상해지나 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같아요. 사실은 이상해지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편협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있죠. 저 최근에 읽은 책이 네. 트럼프에 대해서 분석한 책인데 그런 거거든요. 요새 이제 미디어를 우리가 다 편식하다 보니까 네네. 점점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괴물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내린 결정이 극단적인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이 이미지를 소비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그렇죠. 제일 트럼프가 한 이상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멕시코랑 장벽 세우는 건데. 네. 이게 사실 그 전에 있던 정권들이 했던 막 미사일 쏟아 붓고 지들 마음대로 쏟아 부어놓고서는 성계 다 빼가고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평화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대중 정책도 안 맡기고 있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커뮤니티가 약간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본인이 약간 너무 인터넷 세상에 몰입을 하고 본인이 가는 커뮤니티에 몰입을 하면은 약간 커뮤니티들은 각자의 색깔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든 어떤 색이든 간에 색깔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제가 오늘 낮에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쇼킹하더라고요. 했을 때 아니, 그런 세상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래야지.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더 벽이 공고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지금까지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 몰입하는 법. 맞아요. 나 자신에게 몰입하기. 이제 이 풍진 세상을 조금 더 놓아버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나를 찾자. 자신에게 몰입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네네. 나를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미디어에서도 많이 해주고 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관계를 돌아보기, 세상을 좀 더 알아보기 이걸로 사람들에게 하셔야 돼요라고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매끈한 세상을 위해서는 네, 너무 나 자신에게만 몰입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그래서 가속화시킨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훨씬 심해졌어요. 한병철이 하는 말들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극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네. 저가역에 나오는 마틸다도 저는 사실 생각했는데 사실 저가역에 나오는 마틸다가 타인을 희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희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에 그 인간 내재에 있는 에로스의 그 본질에는 나와 전혀 다른 나를 죽이고 다시 나를 태어나게 만들 타자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한별철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틸다가 딱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틸다는 이상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본능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본능에 솔직한 것이고 그 본능을 인지하는 게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 때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냐면 나와 다른 존재의 그 갈등, 부정성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는 건요. 진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대. 그러면서 그냥 교양 서적 하나 겨우 하나 막 다리 때려가면서 겨우 끝까지 읽어내고 하기 싫은 일 막 야근하면서 오늘 이거 그냥 끝내고 그냥 메일 보내고 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몸이 죽든지 그렇게 내면이 죽든지 그냥 결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죽고 살아남은 유전자들이 남아서 이제 내면을 죽이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와 본 거겠죠.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내가 매끈하게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열려있는 세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통로를 내가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정말 죽는 선택을 하게끔 갈 수 있을 것인가 대다수 사람이? 아니겠죠. 한 명의 존재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시간을 그렇게 매끈한 길을 포기하고 죽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죽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거기 반드시 어떤 구원과 희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도 그렇고 지금의 인류도 그렇고 세상은 앞으로 그럴 거야. 더 어려운 일이고 다만 정말로 이 모든 게 시간이 다 몇 세기가 지난 다음에 정이 내려지겠죠. 더 그래서 어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더 유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됐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저기 있어서 가봐야 돼라는 것을 했을 때 호기심이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굳이 왜? 아, 싫어, 무서워. 그래서 지금 그리고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도 지금은 약간 새롭다, 신선하다 이게 있는데 점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무서워. 새로운 거 무서워. 싫어. 약간 이런.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타자의 추방은 그 어떤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게 편제가 되고 보니 모두가 타자를 추방할 수 있게 된 세상이 됐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타자를 추방합니다. 다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더 무시무시한 타자들에 둘러싸이게 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타자들의 어떤 위해 속에서 살게 됩니다. 왜? 그 타자를 계속 이해하고 그 이해한 쪽에서 조금씩 동질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타자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류 사회가 어쨌든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을 다 배제해 버리니까 근데 사실 물리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잖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이에요. 그냥 관계 없음, 필요 없음.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기만 한 타자들과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무서운 그 갈등이 훨씬 격화된 그럼 더 밖으로 안 나가고 나 자신에게 숨어버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의 세상을 보면은 우익과 좌익, 그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과 그러니까 부자의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이 많은 기성세대와 어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끝도 없이 멀어지는 데는 사실은 이 거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도 몰라요. 내가 굳이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의 삶으로 문화로 살다가 하지만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어떤 계기가 있죠. 대선이 있다든지 뭐 다른 게 있다든지 그럴 때 만나면 사실은 적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치닫는 거고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이상해져서가 아니라 이런 흐름과 메커니즘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딱 이게, 깔끔하게. 이게 한 7년 8년 독서 모임 구력이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광님 들어와 주는데 제가 말씀 청할 기회도 없이 네. 오늘은 제가 지각을 하는 바람에 또 좀 촉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이야기 뭐 컨텐츠는 제가 준비한 거 다 끝났는데 후토크로 한 번 더 이어가는 걸 가져갈지 아니면은 새로운 발제가 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갈지 따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3번으로 끝내기 좀 좀 아까운데요. 아깝긴 하죠. 따로 한번 말씀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